더 나아가 주도하는 시민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들려주실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각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대린 의원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지루하시죠? 표정이 실은 앞에 타이머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래 15분에 맞춰야 되는데 타이머가 고장이 나서 연사분들이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나 또는 세과시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다. 15분을 넘겨도 된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문대리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막상 막막할 것입니다. 태어나니까 살고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간다. 뭐 이런 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바꾼다면 대답은 틀려지게 됩니다.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이었지만 이 답을 찾는 과정에 상당한 고민도 있었고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결국 찾았습니다. 기왕 사는 거 화끈하게 살자. 책임 있게 참여하면서 살자. 참여하고 주도하고 평가받으면서 또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책임 있는 참여, 이게 저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몇 마디 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 유년 시절은 별명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였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아이. 제가 이제 갓난 아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아기 구덕에 눕히고 밭일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기 구덕에 있는 아기를 돌보기로 했던 5살, 6살 아기 어깨 둘이 탈타목으로 가버립니다.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탈타 먹는 말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적응하십시오. 탈타 먹으러 열매 따먹으러 놀러 가버립니다. 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 보릿집을 덮고 가버립니다. 소나무 따라 그늘이 움직이게 되면 애기 구덕을 옮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임무를 탈타 먹는 욕심에 보릿집을 덮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기 구덕에서 그 아기는 질식을 냈고 숨이 넘어간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동네에 연욱이 삼촌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혜로운 처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어린 제가 어머님의 울부짖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볼락볼락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제가 아장아장 조금 걷거나 기어다니는 무렵에 엄마의 시선이 놓친 사이에 동네 우무띠란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당시에 18살 난 오대홍이라는 청년이 달려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와서 저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네 어른들은 저를 보고 죽었당 살아난 나이라고, 죽다가 살아난 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마치 별명처럼 불려졌습니다. 또 20살 때 사계 용머리에서 이문기라는 친구가 지금 서귀포에 살고 있는데 태풍 끝무렵에 놀러 갔는데 저를 장난삼아 바다로 밀었는데 2시간 정도 거친 파도와 사투 끝에 겨우 사계 용머리 끝에서 화순 해수욕장으로, 저 20살 때는 건강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죽을 고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죽다가 살아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허천둥이 같이 살지 말라. 허천둥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어머님의 한마디가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라, 이 한마디가 저의 많은 것을 좌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않느냐. 뭐 이런 단순함에서부터 저를 스스로를 독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물질을 다니셨습니다. 계속 물질을 다니셨고, 물질을 다니다 보면 비염이 생기고 이게 축농증으로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 또 밭일을 해야 돼요. 또 저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싫었습니다. 왜? 밭에 가야 되니까. 친구들은 노는데 밭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가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점점 나이 들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 어머님이 양계열 여사같이 열심히 일하면 동네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누구든 성실하기만 하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내가 한번 실천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명문 제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는데, 그렇죠, 명문 제주대학교 법학 맞죠? 네. 입학을 하는데 1학년 때 법서를 공부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저에게 오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입생 때 법학을 공부하는 것도, 시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나이 때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사회, 문화에 대해서 기본서를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아름다운 땅 제주도의 사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참혹적인 비극이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념을 모르는 선량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3만 명에 이르는 선량한 양민들이 처형당하고 학살당한 그 역사. 이 역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 소중하다고 하는 평화와 인권이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투쟁에서 바로 세우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가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30대 중반 보좌관 시절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의 민원들이 국회로, 정부로 제대로 전달돼야만 제도가 바뀌고 사회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현실적 정치를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고
당선이 되고 전국 최연소 광역구의 의장이라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는 연거푸 4번 선거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에 교수님 4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참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실언이 있었지만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되겠다. 성찰하고 반성하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서야 되겠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저희 어머님 하신 말씀, 살아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헛되이 시간, 허천둥이가 되지 말라. 이게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준 동지분들 덕분에 저는 4번 떨어지고 5번째. 그럼 뭐죠? 사전 오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때 박수도 치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 바다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해녀가 떠오르죠, 해녀. 저는 어머님이 해녀였기 때문에 해녀의 생활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겉으로 보기엔 딱딱합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 상군 되시는 해녀분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게 됩니다. 오늘 순대기 한번 기침한 게 괜찮아? 서로 컨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욕심 있다고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가장 힘이 센 해녀가 맨 앞에 들어가고 가장 경험 많고 노련한 해녀가 맨 나중에 뒤에서 모든 것을 정리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천이 많다고 해서 혼자 다 캐지도 않습니다. 위험이 빠지면 손을 내어서 끌어주고 돌아가면서 물질을 잘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해녀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해녀라고 하더라도 바다의 위험함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의 힘으로 그 위기에 맞서고 경제활동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들이 바다의 삶을 오래 유지하고 지금도 유지해올 수 있는 것은 해녀분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지혜 그리고 연대,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녀의 문화이다. 여러분들 꼭 해녀분들이 공동의 연대 이것들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더 센 참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12월 3일 어떤 일이 있었죠? 불법 계엄이 있었죠. 저는 국회에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제가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몇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국회 앞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고 경찰을 가로막으면서 군을 가로막으면서 계엄 해제를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늦지 않은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국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지만 저희는 계엄 해제의 진짜 주인공은
시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적 소양의식, 그리고 공화정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참여의식, 그러한 공동체의식이 없었으면 계엄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평화안보 다 깨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고 다시 희망을 얘기하고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게 만들어준 게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였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혹했을 것입니다. 그때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광화문으로, 한남동 관저로, 남태령 고개로 모여줬습니다. 노동자, 농민, 회사원, 시민, 공무원들까지도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주도자적 입장에서 주도적인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도적인 참여 때문에 비정상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 내란을 공모한 세력들을 재판에 넘겨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게 참여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입니다. 해녀들이 바다를 지켜온 방식처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참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청와대 근무할 때도 민원 비서관, 제도개선 비서관을 했었는데 사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현안이라는 게, 민원이라는 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안이고 제도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도가 있으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상황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그냥 갖고만 현장마다의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갖고만 있으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정부로 의회로 전달해야 잘못된 제도이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작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작동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입법 관련 전문가들이 앞에 계신 분들 같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현실사회를 분석하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실상 현장 속에서 올라와서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작동되거나 수정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저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오랜만에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민하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회의원은 공복인데 왜 망설이시냐? 망설이지 말고 이 공복들을 잘 부려먹어라. 더 괴롭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이 문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을 해야 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안, 민원에 대해서 사사로운 것이 아닌 어쩌면 사사로워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공적인 것이다 하면 망설임 없이 그것을 건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저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허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민들은 요구합니다.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 자체가 참여입니다. 이 사회에, 제주사회에,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맞서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어라, 예산을, 정책을 수립해라라는 게 요구이자 참여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유치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농업 재해대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대책을 내놓으시오라는 요구, 라는 참여,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사회의 안전성이 더 커져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 민원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건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그 현황과 사례 대안에서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분들이 이 시간쯤에 청년들에 대해서 부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참여, 망설일 이유 없다. 대신 참여하고 운영하고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가가 두려워서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4가지 키워드를 드리겠는데, 참여하라, 주도적으로 운영하라, 평가를 받아들여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 보면,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력을 믿는데,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받아야 할 줄 알고 그것에서 책임질 줄 알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의 공동체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주도의 순으름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제주도는 사실 토천물필, 토지는 척박하고 물질은 궁핍한 곳입니다. 원래 자원이 적었고 노동력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일구고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으름 문화,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과 공생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물론 제주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피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존과 공생의 문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때로는 외세에 저항하면서 적은 자원을 가지고 또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지금 이 부유한 풍요로운 제주 사회를 만들어온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DNA는 참여와 공동체의 문화에 있다. 그것이 순으름 정신 또는 변당 문화라고 표현됩니다만, 이것들이 우리 제주도인들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의 시작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참여에 있다.
책임 있는 참여로서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이 좀 더 활기차졌으면 좋겠고, 우리 제주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건강하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